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9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적인 문제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끊겨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3교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어, 요약과 해설 기술에 있어서 특히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새로운 대안과 좀 더 기능적 행동, 깊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 상황 전반의 단서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요인을 이해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해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석은 클라이언트가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새로운 틀을 해석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목적은 통찰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요약과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통찰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훈습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데 훈습이라는 것은 알아차려서 뭔가 바꿔나가는 최종적인 결론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해석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해석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훈련이나 상담 기법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설픈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점검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에는 메시지가 있고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무엇보다도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으면서 송신자가 메시지를 기호화해서 송신하면 수신자는 메시지를 수신해서 해석하고 해독하고 자기의 피드백 메시지를 기호화해서 이를 다시 최초의 송신자에게 송신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송신자나 수신자 편에서 메시지를 해독하는 과정에도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잡음이라는 것이 각자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신자는 송신자를 통해 메시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자 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개입이 사회복지 개입이 성공적 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간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어적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통해 교환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그 내용의 명확성을 높여주게 되고 또한 언어는 사람의 태도나 생각과 같이 정교한 개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차이로 인한 편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한 감정이나 뉘앙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게 생긴 아이한테 우리 못나니 하고
표현하는 어른들의 반어법적인 표현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언어에는 그 언어의 차이, 그 다음에 감정의 차이, 그 다음에 언어를 풍부하게 쓰느냐, 조금 제한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은 특히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격려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지적 언어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는 사이사이 긍정적인 언어 반응, 예를 들면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즉각 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복지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언어의 재구성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말을 다른 단어로 재구성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누구누구 씨의 기분은 무시당한 느낌이었나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등으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유를 주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언어의 재구성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명료화 기술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입 과정에서 감정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관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감정이입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실직해서 가족들을 볼낯이 없다고 생각했군요. 감정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정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의 간접적인 표현을 직접적인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원과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방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사회적인 타부사항인 경우에 사회복지 권위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클라이언트는 의사표현을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판단과 추측으로 간접적으로 반응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원조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대화의 영역을 좀 더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때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하는지,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를 언어로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로 강조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장점, 다른 말로 사회복지학적인 용어로 강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점을 찾아서 강조를 사회복지사가 말로 해주면 클라이언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이게 하며 동시에 장점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음, 클라이언트는 신뢰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판단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 때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둘째, 클라이언트 상황에 적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짧고 간결하게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되면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누가 사회복지사인지 바뀌게 되는 역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자기 노출은 항상 타이밍을 맞춰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상당히 굉장히 임팩트, 효과가 큰데,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대화자의 의식 수준,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식적인 통제가 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자들 간에 좀 더 솔직한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행동은 언어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눈맞춤이 있습니다. 눈맞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아이 컨택트죠. 클라이언트를 정면으로 직시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있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관계 수립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째려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을 올린다든지 미소를 짓는 이런 표정은 말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과 표정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일치시켜야 됩니다. 말은 긍정적인데 표정은 굉장히 싸늘하고 냉정한다든지 이러한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면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즉각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표정이 일치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언어적 의사소통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90도 각도로 대하는 것이 L자형이죠. 서로 간의 개방성과 안정감을 주는 자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상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은 친밀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회복지사가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약간 기울인 듯한 자세는 관심과 수용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노력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손과 팔 등의 몸동작, 제스처가 있습니다. 손과 팔의 움직임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는 것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양옆으로 내려뜨리거나 앞으로 뻗친 팔은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주먹진 손은 분노나 불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너무 움직이는 것은 초조하거나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보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과 팔의 몸 동작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조가 있습니다.
톤이라고 하죠. 보이스 톤, TON인데 이러한 어조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크고 강한 어조는 굉장히 적극성이고 통제력이고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온순하고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는 위축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약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 단조로운 어조는 무관심과 흥미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조 하나하나가 전달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어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용 기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과 외모, 외양에서 나오는 비언어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입는 옷은 또 머리 스타일 이러한 것들은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인상을 결정짓게 되고, 또한 이 인상이 그 서비스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단정하고 조금은 점잖은 스타일이 굉장히 그 어느 기관이나 클라이언트에게 무난한 옷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서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미리 연습을 하셨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하거나 회사의 다른 사회복지기관과는 다른 일반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인관계 의사소통을 할 때 오늘 배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적절하게 쓴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유능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론에만 그치지 말고 무엇보다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해서 좋다는 거짓말에 이제 속지 말라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으로 9주차 3교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에 예스맨은 필요 없다. 나는 모두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원한다. 해고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미국 영화 제작자 사무엘 골드윈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수십 년 후에 골드윈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20년간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업체인데 이 가전업체를 책임졌던 잭 웰치 역시 자신의 자서전 위대한 승리라는 이 책 속에서 이 솔직에 대해서 할애할 정도로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솔직의 전도사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잭 웰치는 모든 직원이 솔직해져야 회사 내 소통이 원활해지고 신속한 사업 활동이
하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웰치의 말입니다. 그는 이런 행동 강령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솔직을 얻으려면 그거를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솔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몸소 솔직을 보여야 한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심지어는 과장된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웰치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기보다는 먹고 싶은 요리는 뭐든지 다 시켜. 나는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솔직하게 자신의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잭 웰치는 CEO 취임 후에 5년 동안 주가를 띄우기 위한 비용 절감책의 한 방법으로서 11만 2천 명을 해고해서 중성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줄 세우고 들들 볶는 무자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한 경영자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